통합 이론 시작하기 전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모른다는 표현을 하지 마시고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 이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모른다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고 곧 익숙해질까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모든 강의를 100% 이해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하면 어느 순간 이해는 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뒷부분을 듣다 보니까 앞부분이 저절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민법은 처음과 끝이 연결된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 두 번째, 반복하면 어느 순간 이해는 오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면 수험 기간 내내 편안한 마음으로 민법 수험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민법 컨텐츠 알아보기, 즉 민법 목차 알아보기입니다. 왜 목차를 알아볼까요? 네, 처음부터 시작하면 다짜고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목차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흐름을 파악하자는 뜻이죠. 책 순서는 이렇습니다.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파트, 4파트 나눠져 있고요. 파트마다 이런 제목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모든 걸 다 알아야 시험장 들어간다는 그 고정관념을 깨셔야지 여러분들의 수험 기간이 편해집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법에 매매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 위에 보시면 성립, 옆에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은 고치면 유효를 뜻합니다. 매매가 유효가 돼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등기하게 되면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결국은 정상적인 과정이 매매를 통해서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정상적 과정이 바로 포인트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매매 계약이 유효가 아닌 경우 고장난 모습은 어디 있는가? 바로 총칙에 보시면 무효하고 취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텐츠는 민법의 일반적인 구조를 뜻합니다. 이 순서대로 모든 수험생들이 파트 1부터 계속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수험 준비 기간 내 시험 막바지 갈수록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점점 머리가 아파온다는 얘기죠. 이 복잡한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을 논리적 구조로 바꿔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순서만 바꿔봅시다. 계약법을 한번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총칙을 그 밑으로, 물권법 그 밑으로, 특별법은 그대로. 이 순서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논리 구조로 저절로 바뀝니다. 이 쉬운 방법을 두고 왜 모든 수험생들이 어렵게 수험 준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십시다. 계약법 아까 매매 유효라고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물건 등기 치는 거죠. 유효,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 정상적 과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매매 계약을 처음 체결할 때는 서로 웃으면서 좋게 만났는데 어느 순간 이해관계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 이야기입니다. 사고 터졌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 총칙에 바로 무효 취소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등기해서 경작 또는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여기서 사고 발생합니다. 그게 첫 번째 미등기 매수인 또는 중간자 등기를 생략하고 넘어가는 중간 생략 등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반 구조는 이렇지만 논리적 구조는 어떻다? 계약법 매매, 물권 등기, 총칙은 무효 취소를 공부하는 파트라는 것. 이 구조를 기억하시면
수험 기간 내내 편안한 마음으로 저절로 리걸 마인드 법학적 사고방식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특별법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임대차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지 특별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명확하게 내용이 파악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담보권은 여기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자는 저당권 실행 경매를 통해서 경락대금 들어가서 우선 변제받는 게 목적이죠. 근데 채권자 중에는 특히 고리대금업자, 사채업자는 고폭리를 노립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 폭리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가등기 담보법, 사채업자의 폭리를 막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 가등기 담보법, 그리고 집합건물법이 있습니다. 도시는 자꾸 입체화됩니다. 따라서 이 구분 소유 법률 관계를 만들 특별법이 바로 뭐다? 집합건물법. 그 다음에 자기 이름 앞으로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하는데 남의 이름을 빌려서 자꾸 등기하죠. 그래서 그 등기하지 말라고 만든 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따라서 실명법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적어도 이 목차의 논리적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바로 총칙의 목차를 보게 되면 공통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챕터 1부터 6번까지 법률행위란 이것이 공통적인 이야기죠. 근데 여기 중간에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요소로 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연관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총론 파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론, 책자 교재는 22쪽을 피시면 됩니다. 자, 총론의 첫 번째, 법률관계. 자, 인간관계가 아니고 법률관계입니다. 자, 관계가 형성되면 분명히 중간에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기면 그 해결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그 분쟁 해결 기준 들어가서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출생에서 사망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민법에 바로 이렇게 출생부터 사망까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민법. 그러면 법률 용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출생하면 사람이 된다는 이것을 법률 용어로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자연이게 되면 권리, 능력, 권리, 주체 능력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출생에서 사망까지 권리, 주체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부모를 우리가 보통 친권자로서 법정 대리인. 자, 그 다음에 만 19세가 되면 법정 대리인은 졸업합니다. 즉 성령되는 순간 법정 대리인은 졸업합니다. 그 이유는 살아있는 부모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법정 대리인은 아니라는 거죠. 다음 월세 전세를 법률 용어로 바꾼다면 우리는 임대차로 바꿀 수 있다. 다음 주택담보대출, 대출 채권 때문에 주택을 담보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대출 채권 때문에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하죠. 내 집 마련은 결국은 매매를 통해서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자식에게 물려준다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증여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결혼은 혼인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이혼은 그대로 이혼이죠. 그리고 사망하게 되면 우리는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기 임대차 매매 관련된 얘기는 재산관계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혼인, 유효, 상속은 가족관계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민법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테마는 가족관계가 아니고 재산관계가 포인트죠. 그러면 법률관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움직이죠. 법률 관계의 변동입니다. 법률 행위든 법률 규정이든 그 내용에 따라서 권리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동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변동은 세 가지 모습을 통칭해서 말한 것인데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그래서 발변소가 권리 변동이다. 그리고 권리 발생 변경 소멸에 관련돼서 24쪽에 도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혹시 처음 민법을 접하시는 부분은 그냥 한번 듣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몇 번 여러분들이 민법에 익숙해지던 분들은 잘 들어두시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발생, 취득을 뜻합니다. 원취득과 승계취득이 있는데 원취득은 말 그대로 처음 취득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벽돌을 쌓고 있는 이 모습, 벽돌을 쌓아가지고 결국은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뜻, 신축 완성되면 등기 없이도 완성 시 소유권 처음 취득하고요. 다음, 바다에 나가서 낚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다의 고기는 무주물, 무주물 선점 소유권 취득할 것이고, 그 다음 담정을 통해서 지금 이웃해 있는데 지금 을이 갑소유 토지 일부를 뭐하고 있다?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소유사 평원 공연 20년 점유하게 되면 취득시효 등기에서 소유권 처음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취득시효는 물권법에서 매우 중요한 테마입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승계취득. 승계취득은 이어취득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란 말이 나옵니다. 반대말은 설정적 승계인데 이전적 승계라는 것은 지금 만약에 소유권이 있다 합시다.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 내용이 있다 보면 이전합니다. 매매를 통해서 이전하게 되면 이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몽땅 이쪽으로 이전하죠. 즉 전부 내어준다는 것이 이전적 승계고, 한편 설정적 승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소유권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전부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부분만 내어주는 모습, 다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내어줬다가 다시 또 복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정적 승계, 그래서 전부 내어주는 게 이전적, 부분적으로 내어주는 게 설정적. 그래서 매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는 상속 소유권 취득하는 것, 매매를 통해서 몽땅 전부 받아옵니다. 상속도 몽땅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전적 승계. 한편 설정적 승계는 전세권 설정이나 저당권 설정이 되겠습니다. 사용 수익권을 주는 것이 전세권 설정. 다시 전세권 끝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적 승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매매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찍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승계. 상속은 좋은 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 빚까지도 넘어가죠. 그래서 상속은 일괄해서 넘어간다 해서 포괄 승계라는 용어를 씁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매수인을 특정 승계인 이렇게 표현하고 상속인을 포괄 승계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취득에 하는 모습은 이 정도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변경과 소멸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체가 변경, 내용 변경, 작용 변경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주체 변경은 말 그대로 권리, 주체,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매매 상속하게 되면 소유자가 변경되죠. 두 번째,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눕니다. 질 앞에다가 성질적 변경. 예를 들어서 계약법에서 계약이 유효해서 예를 들어서 매수인의 재산권 채권이 있었는데 매도인의 잘못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뀝니다. 즉 본래의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다. 성질적 변경 이해가 되고요. 양적 변경은
수자가 바뀌는 겁니다. 수량적 변경. 양이 바뀌었다는 게요.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전세권 설정하게 되면 자, 사용, 수익, 처분이 몽땅 오는 게 아닙니다. 사용, 수익권만 일로 넘어오죠. 그래서 아까 이게 이전적이 아니고 설정적 쓴 게 생각나십니까? 부분적으로 가는 거. 다음,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소멸하게 되면 사용, 수익권이 본래의 사용, 수익권이 이제 사라지면서 소유자가 본래의 사용, 수익 그대로 넘어오죠. 그래서 양쪽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기도 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수량적 변경. 다음, 작용의 변경입니다. 작용의 변경은 힘이 세진다는 얘기예요. 효력 변경. 그래서 파워가 업된다고 보시면 돼. 힘이 세진다. 그래서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승진한다. 힘이 세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대항력 없는 채권 임차권이 등기 족보에 올라가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도 힘이 세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을 나눌 수 있는데 절대 소멸은 권리 자체가 객관적으로 없어지는 것이고 상대적 소멸은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요. 권리 주체만 바뀌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적 승계가 바로 상대적 소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분해한 것을 다시 한번 한눈에 본다면 앞의 내용을 분해한 것을 한 번에 쫙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신축 완성하게 되면 신축은 당연히 원시 취득으로 이동시키면 될 것이고 다시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을로 이전하게 되면 승계 취득인데 이전적 승계에 해당이 됩니다. 즉 전부 내어주는 거죠. 전세권, 저당권은 부분적으로 내어주는 것. 설정적이 아니고 이전적이고 또 매매를 통해서 찍어서 가기 때문에 포괄이 아니고 특정 승계에 해당한다. 변경에서는 주체가 변경하는 거죠. 주체가 변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에 가면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대적 소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변동 모습 잠시 살펴봤고요. 다음은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얘기예요. 법률행위 종류입니다. 단독행위와 계약, 가장 기본적인 분류 방법.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악수하는 모습. 즉 양쪽 의사표시가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는 모습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은 합의해야 성립하면서 효력이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계약에서는 일단 대표적으로 증여, 무상으로 주겠다, 받겠다. 두 번째, 매매교환 임대차, 그리고 합의 해제를 기억해 두십시오. 합의해서 계약을 끝내는 모습을 합의 해제라고 합니다. 한편 계약을 했는데 혹시 문제가 생겼다, 이 계약을 혹시 끝내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그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때립니다. 그래서 일방 때리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몇 가지 모습이 있는데 채무 면제, 빚탕감해 주는 경우, 미성년자 계약을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의 혹시 철회권, 서로 채권 채무했을 때 상호 계산하자, 퉁치자, 상계. 효력이 불안자는 것을 추후로 인정하는 추인. 그 다음에 취소, 해제. 몇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도 일방적으로 때리는데 지금 상대방이 없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모습을 한번 이미지화 시킨 겁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가장 대표가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예를 들겠습니다. 유증 같은 경우죠. 자, 유언장에다 내 재산 어느 것을 손자한테 주겠다라고 써놓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망했을 때,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손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얘기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잘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암호 코드로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1차 면제받은 동철이 동철이 상추 먹고 잠에 취해. 여기 면제받은 동철이 상추 먹고 잠에 취해. 이렇게 일단 기억해 두시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혹시 여러분들 국민 MC 유재석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이렇게 해서 암호 코드로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네, 어렵게 표현한 건데 지금 망나니 아들이 있고요. 지금 아버지 A 등기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 등기된 이 주택을 망나니 아들이 을한테 파는 거죠. 막내 아들은 이 주택과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 무권리자 매매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때의 경우는 유효로 평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타인 권리 매매를 무효로 착각하기 쉬운데 민법 세계에서는 타인 권리 매매도 뭐하다? 유효로 평가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망나니 아들이 이 아버지의 소유권 등기를 누구한테? 을한테 이렇게 넘기는 경우죠. 그러면 무권리자 등기 이전 소유권을 넘겨준 거죠. 이 경우는 이 등기는 무효로 평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 건물이 있다. 망나니 아들이 매매했을 때는 매매 계약은 유효로 보지만 등기 넘긴 경우는 등기는 무효로 평가한다는 것. 이제부터 말을 바꿉니다. 이 매매 계약을 추상적으로 바꾼 말이 채권행위다. 채권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매매 계약을 채권행위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을 물권행위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권리자의 매매 계약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죠.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하다는 것. 그러나 무권리자 물권행위는 무효라는 것. 그러면 여기서 이 아들이 혹시 7대 독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이전에 이 채권행위를 다시 또 어렵게 표현한 말이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채권이 발생하면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뜻. 그리고 물권행위는 소유권을 넘기는 거니까 이건 처분행위다. 그러니까 지금 말을 바꾼 겁니다. 매매계약을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등기 이전하는 것을 물권행위, 처분행위. 그래서 무권리자, 의무부담행위, 유효.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 무권리자, 채권행위, 유효. 무권리자, 물권행위, 무효.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 아들이 만약에 7대 독자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버지께서 이 물권행위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7대 독자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가 이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추후로 인정해 줄게. 추후로 인정해 줄게. 그렇게 되면 이 처분행위는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는 것. 그때부터 유효가 아니고 언제부터? 처음부터 유효. 이것도 나중에 무효 취소해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뒤에 가서 어느 사이에 이해가 된다는 거, 그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다음은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입니다. 자, 혼인할 때는 혼인신고 방식을 갖춰야지 효력이 발생하고 유언도 방식을 구비해야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혹시 갑이 Y대학에 100억을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자필 증서했습니다. 주소 썼고요. 날짜, 성명. 그런데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도장을 안 찍었더니 이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유언은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식행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반면 방식이 필요하지 않다. 불자가 들어갔으니까 불요식행위다. 그래서 우리 시험법에 있는 것들, 매매교환, 임대차는 전부 다 불요식행위에 해당합니다. 불요식에서 하나 꼭 기억할 것은 불요식이니까 명시적, 묵시적으로도 모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시험에서 명시적이어야 한다. 이 지문은 틀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하다로 기억하시면 되고,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기출융합력 대표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저당권 설정. 설정이라는 용어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설정이 됐으니까 전부 내어주는 게 아니니까 이전적 아니고 설정적.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계약이고요. 계약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맞습니다. 선제된 유증,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상대방 있느냐 아니고 없는 단독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